25년 전에 알았어. 네가 누구인지. 시어머니 화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요? 너 시집 올 때 신원 조사했거든. 그 순간 알았지. 1969년 하늘병원 박민서. 내가 훔친 그 아기 알면서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게 아니야. 짓밟으려고 데려온 거지. 화영이 웃었어요. 진짜 박씨 집안 상속녀를 하녀로 만드는 거야.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쾌감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재산 때문에 숨겼어. 둘이서 저를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됐어요. 방금 30분간 대화 전부 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저를 알고도 학대했다는 자백. 다 녹음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화영 씨, 긴급 체포합니다. 쾅! 수갑 소리. 안 돼. 민서야. 30년 동안 거지년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진짜 주인입니다. 이 거지년이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 박화영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찰칵! 손가락이 퉁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저는 뺨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웠어요. 아니, 이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맞아온 뺨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55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 시집온 25살 이후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라상을 차리고 남편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딸 수진이가 출근할 옷을 다려놨죠.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이 구두 좀 닦아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30살 딸 수진이가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부엌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지금 당장. 할머니 말씀이 맞네. 엄마는 정말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 딸의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꾸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따랐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뭔가요? 30년을 살았는데도 며느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저 가정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제사도 아닌데 박씨 집안 사람들이 15명이나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손이 부르트도록 만들었죠. 거실에선 시어머니 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봐. 이렇게 예쁘게 컸잖아. 내가 키운 보람이 있다니까. 역시 화영 씨가 키워서 그래. 며느리한테 맡겼으면 저렇게 못 컸을 거야.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뭔데? 나는 강씨 집안 가난뱅이 딸이니까. 저희 친정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로 근근히 생활하셨죠. 그런 집안 출신인 제가 박씨 재벌가에 시집 온 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저주였을지도 모르죠.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친척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오, 이 갈비찜 괜찮은데? 민서 씨 손맛이 좋아졌네. 잠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화영이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야, 이거? 짜기만 하네. 민서야, 너 요리를 이따위로 하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잘못. 30년을 살았는데도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해? 역시 거지 집안 출신이라 그래. 배운 게 없으니까. 친척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드려. 딸 수진이가 제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됐어. 내가 만든 음식은 이제 안 먹어. 나가.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화영 씨, 며느리 교육 확실히 시켰네. 당연하죠. 버릇없이 굴면 안 되니까.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나는 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친척들이 돌아가고 저는 2층 안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화영의 방이었죠. 옷장을 정리하는데 뒤쪽에서 낡은 금고가 보였어요. 평소엔 커튼에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은 커튼이 걷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호기심에 금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나가느라 제대로 안 닫은 모양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금팔찌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녹슨 부분도 있었고 안쪽에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박민서, 1969년 11월 3일,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서, 저는 결혼 전 이름이 강민서였어요. 박 씨는 시댁성이죠. 그런데 왜 1969년? 그건 제가 태어난 해인데.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화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청소를. 그걸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화영이 달려와 제 손에서 금팔찌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제 이름이? 닥쳐. 이 거지년이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그리고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오프닝의 그 장면이었죠. 저는 뺨을 감싸쥐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녀는 금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잠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리고 오늘 본 건 전부 잊어. 알았어? 하지만 어머님, 그 팔찌에 제 이름이. 한 번 더 그 소리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화영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주름진 얼굴, 굳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눈빛.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금팔찌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작은 다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서 제 방이라곤 이 좁은 다락방뿐이었어요. 남편 준호는 1층 안방에서 혼자 자고 딸 수진이는 2층 큰 방을 쓰고 시어머니는 2층 안방을 쓰죠. 저만 3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박민서, 1969년. 내가 태어난 해.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오늘 본 시어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내 이름이 새겨진 금팔찌가 저 금고 안에 있는 걸까?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칠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년이 눈치챈 것 같아.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30년 전 일은 영원히 묻혀야 해. 만약 그년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나. 30년 전, 그건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때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알아내야 해.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다락방 작은 창문 밖으로 달빛만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민서 씨? 저 하늘요양원 간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 친정어머니,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화영이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치매 걸린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가.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0년간 참아온 것처럼.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가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말이지, 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인정 하나 없는 집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요양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78살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였죠. 엄마, 나 민서야. 왔어.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민서야. 우리 딸. 응, 엄마. 내가 왔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걸. 민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내가 봐야 해. 엄마가 평생 숨겨왔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은 말하지 말고 쉬어.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엄마 시간이 없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것 같았죠. 엄마, 이게 뭐야? 너 태어났을 때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손목에 금팔찌가 차여 있었어. 금팔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도 몰라. 엄마가 낳은 게 정말 너인지 확신이 없었어. 뭐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뭔가 이상했어.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는데 내가 낳은 애보다 더 작았어. 그리고 팔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편지 읽어봐. 엄마가 30년 전에 써놨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못 줬어. 미안해, 민서야.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 딸이잖아. 그럴 거야.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그 팔찌, 박씨라고 새겨져 있었어. 박씨, 제 시댁 성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나왔죠.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69년 11월 3일. 오늘 딸을 낳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분만실에서 내가 본 아기는 3.2kg였다. 그런데 신생아실에서 데려온 아기는 2.8kg였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잘못 본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한 건 아기 손목에 금팔찌가 차여 있었다. 나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다. 팔찌에는 박민서 1969.11 3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박씨, 우리는 강씨인데? 간호사가 팔찌를 빼서 가져갔다. 나는 이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딸이 맞을까? 아니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미안해. 엄마가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가난했으니까. 그냥 내가 내 딸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화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내가 왜 있으면 안 돼? 마침 잠이 안 와서 따라왔지. 거짓말이었어요. 화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제 손에 든 편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뭘 읽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지를 감추려 했지만 늦었어요. 화영이 순식간에 다가와 제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닥쳐. 화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친정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누구야? 그때 청소하던, 뭐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날, 신생아실에 청소하던 여자가 있었어. 젊은 여자, 배가 불렀어. 당신, 그 사람 아니야? 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헛소리야. 치매 걸린 노인네가 무슨 소릴. 화영이 편지를 찢으려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그건 제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이건 거짓말이야. 내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지어낸 거라고.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왜 새벽에 여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 화영이 편지를 움켜쥐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쫓아갔어요. 어머님,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편지를 잡아당기며 싸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이거 지녀나. 싫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쓴 거예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가 반으로 찢어졌어요. 저는 반쪽을 움켜쥐고 화영은 나머지 반쪽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봤어요.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알면 안 돼. 화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뭐요? 제가 뭘 알면 안 된단 거예요? 모든 걸 알면 우리 가족이 끝나. 그 순간 병실에서 긴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B-.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어요. 엄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분, 임종하셨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시고 편지를 남겨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화영이 병실 문 밖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증인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찢어진 편지 반쪽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진실을 남겨주셨어. 나는 알아낼 거야. 내가 누구인지,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지. 어머니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빈 조문객 명부, 홀로 앉아 있는 저.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고, 딸 수진이는 할머니가 가지 말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편지 반쪽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기 손목에 금팔찌가 차여 있었다. 팔찌에는 박민서 1969.11, 3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시어머니 금고에 있던 그 금팔찌, 그리고 이 편지. 내가 혹시 생각하기도 무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내가 박씨 집안의 친딸이었다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아니, 불가능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 그 편지를 보고 보인 공포,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화영, 준호,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앉아. 화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 친정어머니 일은 유감이야.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잊어. 알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 편지 말이야. 치매 걸린 사람이 쓴 헛소리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냥 잊어버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딸 수진이까지도요.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슬픈 건 알지만 이상한 망상은 하지 마.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30년 전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약속할게요.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안 쳐진 것이었죠. 마치 범죄자처럼 신문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시어머니 화영, 남편 준호, 딸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더 소름 끼쳤죠. 우리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요즘 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잖아. 금팔찌가 어쩌고, 편지가 어쩌고.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기신 치매 환자가 쓴 편지를 믿는 게 정상이니?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남편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요즘 이상해.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건 엄마가 돌아가셔서 힘들어서. 엄마. 딸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랑 아빠 말씀 좀 들어. 진짜 엄마 요즘 무섭다니까. 어제도 밤에 할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그건 금고를 다시 확인하려고. 봐. 또 금고 타령이야. 화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야. 민서는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녀가 정장 입은 남자를 가리켰어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어.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정신과 의사?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서 씨.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준혁 원장입니다. 의사가 다가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면은 잘 취하고 계시나요? 잘 못 자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돌아가셔서
환청이나 환시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가족들이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30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보시다시피 망상 증상이 있습니다. 의사가 화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친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이는데 방치하면 조현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환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의사가 처방전을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저 약 안 먹어요. 민서야, 내 건강을 위해서야. 화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잠깐만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돼. 2주만. 응? 입원? 정신병원에?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민서야, 어디가?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나요. 나 정신병 환자 아니에요. 여보, 진정해. 우리가 다 당신 생각해서. 거짓말. 당신들은 날 가두려는 거잖아. 진실을 못 찾게. 또 시작이네. 무슨 진실? 없는 진실을 찾겠다고 난리야.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좋아. 억지로는 안 해. 대신 그녀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다시 한번 금고 얘기, 팔찌 얘기, 편지 얘기 꺼내는 순간 바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야. 알았어? 어머님. 그리고 혹시나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니까 각오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서 찢어진 편지 반쪽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1969년 11월 3일. 하늘병원. 편지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전 일이었죠. 그 병원이 아직 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하늘병원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로 새 건물로 이전했다고 하네요. 기록은 어떻게 찾지? 30년 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신생아실 기록, 출생증명서, 당시 직원 명단. 저는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하늘병원 방문. 1969년 11월 3일 출생 기록 확인. 당시 신생아실 직원 찾기. 금팔찌 관련 기록.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시어머니가 알아챌 거예요. 그녀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서 씨? 저 하늘의양원 간호사 최미영입니다. 어머님 마지막 날 봤었죠. 아, 그날 밤 당직이었던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실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민서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뭔데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는데 하늘병원 이선희 간호사를 찾아라고 적혀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간호사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요. 그녀가 낡은 봉투를 건넸어요. 손가락이 노랗게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 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뒤에 하늘병원 신생아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날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이걸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민서한테 전해줘라고 하시면서
사진 뒷면에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선희 간호사. 그날 밤 신생아실 당직 1969.11 3. 모든 걸 봤다. 이선희. 그리고 이것도요. 미영 씨가 작은 쪽지를 더 꺼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평생 숨겼어. 미안해. 진실을 찾아. 이선희를 찾으면 알 수 있어. 사랑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민서 씨 조심하세요. 그날 어머님 병실에 오셨던 그 노인분. 뭔가 수상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병실에 남아서 뭘 뒤지더라고요. 시어머니 화영 말인가요? 뭘 찾으셨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간호사실 컴퓨터도 몰래 들여다보고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화영이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건가요? 혹시 이 사진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료품 장 보러 간다고 거짓말했죠. 하늘병원은 신축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로 갔어요. 저기요, 1969년도 출생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1969년요? 그건 구병원 기록인데.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그 시기 기록이 열람 제한되어 있네요. 열람 제한이요? 왜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안 된대요. 본인 기록이세요? 네, 제 출생 기록이요. 그럼 신분증하고 수수료 내시면. 잠깐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이 기록은 특별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법원 영장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무슨... 최근에 보호 신청이 들어왔나 봐요. 3일 전에. 3일 전?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화영이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썼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저기, 혹시 강민서 씨?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따라오세요. 조용한 데서 얘기해요. 그녀는 저를 병원 뒷문 쪽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저 의료정보팀에서 일하는 김은숙이라고 해요. 아까 대화 들었어요. 네. 기록 찾으려는 거 맞죠? 1969년 11월 3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3일 전에 어떤 할머니가 왔었어요. 돈 뭉치 들고 그 날짜 기록 전부 봉인하라고,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그분이. 네. 박화영 씨. 엄청난 금액을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화영이 돈으로 모든 걸 막아버린 거였어요. 근데 말이죠. 은숙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몰래 봤어요. 그날 기록. 정말요? 이상했어요. 1969년 11월 3일 같은 시간대에 2명의 여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명은 강민서, 어머니 강순옥. 3.2kg. 제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박민서, 어머니 박희자. 2.8kg. 박민서? 그게 시댁 이름이잖아요. 더 이상한 건 박민서 아기 기록에 사망이라고 체크되어 있었어요. 출생 당일 사망했다고. 뭐라고요? 근데 같은 시간에 강민서 아기는 생존으로 체크됐고요. 그리고 은숙 씨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신생아실 간호일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2300 아기 확인, 이상 없음. 2330 청소부 최순자 신생아실 출입. 2400 순찰 중 아기 2명 위치 바뀐 발견, 확인 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어요. 최순자.
그건 시어머니 화영의 본명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게 제 추측이지만요.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 집안 아기가 죽었는데 청소부였던 최순자가 다른 아기랑 바꾼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죽은 아기는 강 씨 집안으로, 산 아기는 박 씨 집안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편지를 보니 제가 3.2kg로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받은 아기는 2.8kg였어요. 그리고 금팔찌에는 박민서라고 새겨져 있었고요. 그 말은 제가 원래 박 씨 집안 아기였다는 거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받은 아기가 작았대요. 그리고 금팔찌에 박민서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태어난 건 저였어요. 3.2kg의 건강한 아기. 그런데 청소부 최순자 화영가 자신의 죽은 아기 대신 저를 훔쳐갔고 죽은 아기를 가난한 강 씨 집안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30년 후 자신이 훔친 진짜 박 씨 집안 딸 낳을 며느리로 받아들여 평생 학대한 거죠. 왜? 진실이 밝혀질까봐. 제가 고개를 들까봐. 하느님,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영이 거실에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어디 갔었어? 장 보러. 거짓말. 손에 봉지도 없잖아. 들켰어요. 혹시 병원 갔니? 아니요. 또 거짓말. 내가 다 알아. 하늘병원 갔지?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경고는 끝이야. 내일 정신병원 입원 수속 밟을 거야. 안 돼요. 내 선택권은 없어. 준호야. 남편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여보 사인해. 자발적 입원 동의서. 안 해. 난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럼 강제 입원이야. 가족 동의만 있으면 돼. 이미 의사소견서도 받았어. 딸 수진이도 나타났습니다. 엄마 제발 좀 치료받아. 요즘 진짜 이상하잖아. 세 사람이 저를 애워쌌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저를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화영이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스스로 갈 거냐, 끌려갈 거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다락방.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숙 씨가 찍어준 사진들, 어머니가 남긴 사진, 찢어진 편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숙 씨였어요. 민서 씨, 이선희 간호사 찾았어요. 지금 실버타운에 계세요. 내일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이선희. 그날 밤 신생아실에 있었던 간호사. 모든 걸 봤다는 그 사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선희를 만나야 해. 그 사람이 증언해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다락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당신들에게 짓밟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당신들이 날 학대했는지. 저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운명을 제 손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다락방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찢어 만든 밧줄을 창틀에 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이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다. 그 전에 탈출해야 해.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찔했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이불 천이 거친 나일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층까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딸 수진이가 2층 창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할머니, 아빠, 엄마가 도망가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집안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저는 밧줄을 놓고 1층 정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민서야, 화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을 걸어 근처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은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숙 씨, 민서 씨? 왜 이렇게 숨소리가 거칠어요? 도와주세요. 집에서 도망쳤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주소를 알려주자 은숙 씨는 20분 만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타세요. 빨리. 차에 타자마자 은숙 씨가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꼴로? 저는 찢어진 손바닥을 보여줬어요. 피가 나고 있었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세상에. 이선희 간호사 연락처 받으셨죠?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은숙 씨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실버타운 전화번호. 근데 민서 씨,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 돼요. 저희 시어머니가 경찰도 손볼 수 있어요. 재벌 가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이선희 할머니부터 만나요. 증언만 받으면 돼요. 오전 9시 경기도 외곽의 해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이선희 어르신 계신가요? 네, 계세요. 누구시죠? 손녀입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직원은 믿었어요. 301호를 알려줬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구세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선희 선생님이세요? 저 강민서라고 합니다. 1969년 하늘병원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78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혹시, 네, 들어와요. 빨리.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선희 할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닮았어. 정말 닮았어. 누구를요? 박희자 씨. 1969년에 아기를 낳았던 산모. 당신이 그분 딸이에요. 진짜 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선희 할머니가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펼쳐 보이는데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박희자 씨, 박씨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어요. 1969년 11월 3일 첫 아이를 낳았죠. 그게 저예요? 그래요. 3.2kg의 건강한 여자 아기. 손목에 금팔찌까지 채워서 특별실에 보관했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11월 3일 밤 11시 30분. 산후조리원 청소부가 신생아실에 들어왔어요. 최순자라는 여자였죠. 최순자, 화영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같은 날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사산이었어요. 아기가 죽어서 나왔죠.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쯤이었어요.
제가 순찰을 돌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죠. 박희자 씨 아기가 있어야 할 특별 보육기가 비어 있었어요. 대신 일반 보육기에 아기가 하나 더 있었고요. 그럼 최순자가 바꾼 거예요. 자기 죽은 아기를 박희자 씨 보육기에 넣고 살아있는 아기를 훔쳐간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가난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당신 어머니 강순옥 씨예요. 최순자는 그날 밤 또 다른 거래를 했어요. 강순옥 씨에게 돈을 주고 죽은 아기를 떠맡게 한 거죠. 뭐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강순옥 씨는 가난했어요.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간 직후였죠. 최순자가 병원 기록상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이로 만들어줄 테니 내 죽은 아이를 내가 낳은 걸로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돈 300만 원을 줬죠. 1969년 3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강순옥 씨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박씨 집안 딸인데 강씨 집안 딸로 자란 거예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친정어머니는 저를 낳은 게 아니었던 거네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순옥 씨는 당신을 진짜 딸처럼 키웠어요.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려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편지를 남긴 거였어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박희자라는 분은? 이선희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기가 바뀐 걸 발견하고 제가 원장님께 보고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쉬쉬하라고 했죠. 병원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박희자 씨한테 죽은 아기를 보여주며 사산이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세상에. 박희자 씨는 그 충격으로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살하셨어요. 한강에 투신하셨죠. 충격이었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제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럼 최순자는, 화영은, 훔친 아기, 그러니까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신분 세탁을 하고 박화영이라는 이름으로 박씨 집안의 재혼으로 들어간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박희자 씨 남편, 그러니까 박씨 집안 가주였던 박진수 씨는 아내가 죽고 나서 방황했어요. 그때 최순자가 접근한 거죠. 자신을 과부라고 속이고 당신을 전 남편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진수 씨는 재혼했죠. 그리고 최순자한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준호, 제 남편. 네. 준호 씨는 최순자의 진짜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박씨 집안의 진짜 상속녀예요.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선희 할머니가 문을 여는데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드렸던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민서 씨? 네. 누구세요? 이쪽은 제 아들 이재훈이에요. 이선희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변호사예요. 제가 어젯밤에 전화해서 당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훈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민서 씨, 저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30년 전 하늘병원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셔서 제가 법조인이 되고 나서 몰래 조사한 거예요. 정말요? 네. 여기 최순자, 그러니까 박화영의 범죄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신분 사칭, 사기 결혼, 재산 횡령.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병원 기록, 증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고소하면 박화영은 최소 징역 20년입니다. 그리고 민서 씨는 박씨 집안의 정당한 상속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재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화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정신병 환자가 실종됐다고요. 그 순간 이선희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해솔 실버타운 맞는데요. 네, 이선희 방문객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왜 물으시는데요? 경찰이요? 우리 셋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 손녀가 왔었는데 벌써 나갔는데요. 30분 전에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빨리 나가요. 경찰이 이미 오고 있대요. 뭐라고요? 박화영이 정신병 환자 강민서가 실종됐다. 위험한 상태라고 신고했대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올 거라고 제보까지 했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 핸드폰. 은숙 씨가 이선희 할머니 연락처를 보내줬을 때 제 핸드폰으로요. 화영이 제 핸드폰을 해킹했거나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 씨 핸드폰 꺼요. 지금 당장. 이재훈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 따라오세요.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기자회견 준비할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네. 이건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박화영이 못 숨겨요. 우리는 서둘러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이재훈 변호사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실버타운 입구로 경찰차 2대가 들어왔어요. 간발의 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차가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후. 이제 시작이에요, 민서 씨. 이재훈 변호사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화영은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어요. 당신을 짓밟으면서요. 이제 그걸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제 가족은 남편이랑 딸은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 씨는 최순자의 친아들이니까 공범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받아야 해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 씨는 피해자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세뇌당한 거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영,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거짓말, 당신의 범죄,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이재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기록, 사진, 증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선희 할머니의 진술서. 이제 DNA 검사만 하면 됩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서 씨와 박희자 씨의 친척 간 DNA를 비교하면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박희자 씨 친척이요? 네. 박희자 씨의 오빠가 아직 살아계세요. 박진철 씨 75세.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요. 이선희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진철 씨는 동생이 자살한 후 한국을 떠났어요.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연락했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더라고요. 동생 딸이 살아있었다니라면서 당장 한국 오신대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삼촌이 계셨다니. 박진철 씨가 도착하면 DNA 샘플을 채취할 거예요. 그리고 민서 씨 샘플과 대조하면 끝이에요. 이재훈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기 바꿔치기, 신분 사칭, 사기 결혼, 재산 횡령, 아동학대. 최순자, 아니 박화영은 끝났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놨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이재훈 변호사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남편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웠습니다. 집에 와. 지금 당장. 싫어. 나 이제 안 돌아가.
민서야,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 하는 짓 그만둬.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고 싶어? 이미 망했어. 당신네 가족이 30년 동안 날. 닥쳐. 준호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있지? 이재훈 변호사 맞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증거, DNA 검사, 그런 거 소용없어. 이미 다 없앴으니까. 뭐라고? 박희자 씨 유골도, 병원 원본 기록도, 당시 산후조리원 직원 명단도 전부 없어. 어머니가 30년 동안 하나하나 지워왔어. 심장이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철, 미국에 있다는 그 사람, 어머니가 벌써 연락했어. 돈 얼마 주면서 입 다물라고. 안 돼. 민서야, 현실을 봐. 넌 이길 수 없어. 증거도 없고 증인도 매수당했고 DNA 검사할 샘플도 없어. 그냥 집에 와. 그럼 용서해 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민서 씨. 이재훈 변호사가 급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박진철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어머, 이것 좀 봐요. 이선희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하늘병원 구간 화재. 지하 보관실 전소. 오늘 새벽 3시에 화재가 났다고 했어요. 정확히 제가 탈출한 시간이었죠. 보관실에 30년 전 기록이 다 있었는데 이재훈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방화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영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탈출하는 것도 이선희를 찾아가는 것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증거를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민서 씨, 진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어머니 증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다른 직원들도 찾으면 30년 전 사람들이요? 다들 죽었거나 외국 나갔어요. 이선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순자. 아니, 박화영은 30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어요. 증거를 하나씩 지우고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제거하면서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화영을 만나기로.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우리 집으로. 민서 씨, 위험해요. 지금 가면. 괜찮아요. 어차피 증거가 없으면 고소도 못 하잖아요. 직접 자백을 받아낼 거예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제가 고개를 숙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거실에 들어서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영, 준호, 수진. 그들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왔구나. 화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끝? 뭐가?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박 기자의 딸이라는 것도, 당신이 저를 훔쳐서 신분을 바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영이 천천히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왜 내가 자백을 해? 증거도 없는데? 화영이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널 훔쳤어. 1969년 11월 3일 밤. 박 기자의 건강한 아기와 내 죽은 아기를 바꿨지. 너무나 태연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그리고 뭐? 신분 세탁하고 박 씨 집안에 들어갔어. 널 내 딸이라고 속이면서.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긴 왜야. 가난했으니까. 화영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청소부였어. 쓰레기 치우고 바닥 닦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박 기자? 재벌가 딸이었어. 똑같이 아기 낳는데
그녀는 특별실에서 금팔찌 차고 있고 나는 구석 병실에서 죽은 애를 낳았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울했어. 똑같은 여자인데 왜 그녀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해야 해? 그래서 바꾼 거야. 운명을. 그리고 말이야. 화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5년 전에 알았어. 내가 누군지. 뭐라고요? 너 시집 올 때 말이야. 신원조사했거든. 그때 내 출생 기록을 봤지. 1969년 11월 3일 하늘병원. 그 순간 알았어. 아, 이게 그 아기구나라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야 확실하게 짓밟을 수 있잖아. 화영이 웃었어요. 생각해봐. 진짜 박씨 집안 상속녀를 며느리로 만들어서 평생 하녀처럼 부려먹는 거야. 얼마나 통쾌해. 내가 고개 숙이고 빌 때마다 쾌감이었어.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근데 난 이겼어. 30년 동안 널 짓밟으면서 이 집에서 살았어. 진짜 주인 행세하면서 남편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 왜? 이제 다 말할 때 됐잖아. 화영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어. 5년 전부터 제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재산 때문에. 만약 내가 진짜 신분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게 내 거잖아. 박씨 집안 재산, 회사 지분, 이 집까지 다 박 기자의 몫이었던 거고 너한테 상속되는 거니까. 돈.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널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정신병 진단받으면 법적 능력 상실되잖아. 그럼 내가 진실 알아도 소용없고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수진아, 이제 알았지? 할머니가 뭘 했는지. 알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훔친 거, 엄마가 진짜 재벌가 딸인 거, 다 알아. 그럼. 근데 그게 뭐?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잘해줬어. 엄마보다 훨씬. 할머니가 날 키웠고 사랑해줬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수진아, 하지만 엄마는 그냥 애 낳아준 사람이잖아. 근데 할머니는 날 키워준 사람이야. 나한테 진짜 가족은 할머니야. 화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지? 수진이도 날 선택했어. 넌 이 집에서 혼자야, 민서야. 세 사람이 저를 둘러쌌어요.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화영이 소파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선택해. 2가지 중 하나. 선택? 첫 번째,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며느리로 살 수 있어. 물론 평생 하녀처럼 살겠지만. 2번째는요? 법적으로 싸워봐. 근데 말이야. 화영이 비웃었어요. 증거 없어. 병원 기록 탔고 박진철은 돈 받고 입 다물었고 DNA 검사할 샘플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여기 있어. 3군데 병원에서 받았어. 조현병, 망상장애, 입원 치료 필요 전부 도장 찍혀 있지. 그건 조작이잖아요. 누가 믿어주겠어? 돈 없는 며느리 말, 아니면 재벌 시어머니 말. 화영이 제 턱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이게 현실이야. 넌 이길 수 없어. 30년 전에도 졌고 지금도 지는 거야.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직 녹음 중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화영의 자백, 준호의 공모, 모든 게.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택할게요. 3번째 선택지를. 3번째? 당신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30분간 대화 다 녹음됐어요. 당신이 아기를 훔쳤다는 것, 저를 알고도 학대했다는 것, 준호가 공범이라는 것. 전부. 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설마. 네. 이거 경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요? 이게 증거예요. 당신 입으로 한 자백이. 이 나쁜 년이. 화영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훈 변호사와 이선희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경찰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화영 씨, 아동 유기, 신분 사칭, 사기 결혼, 재산 횡령, 아동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화영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박준호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여보, 뭐해? 어떻게든 해봐. 준호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제발. 우리 부부잖아.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알면서도 날 속였어요. 재산 때문에. 그게 용서돼요?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진짜 이러는 거야? 할머니랑 아빠를 감옥에 보내게? 수진아,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나는 30년 동안 짓밟혔어. 내 할머니한테. 그리고 내 아빠는 그걸 알고도 방치했고. 이제 끝내는 거야. 엄마, 엄마.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화영과 준호가 수갑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민서야, 이년아, 내가 후회할 거야. 후회한다고. 화영의 비명이 거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긴 겁니다. 화영이 체포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탄 유리 너머로 죄수복 입은 화영이 들어왔어요. 후회하지 않아? 나를 감옥에 보낸 거. 화영이 수화기를 들며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어요. 진실은 하나 더 있어. 박희자, 내 진짜 엄마 말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영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자살하기 전날 밤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 겉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최순자에게, 내 딸에게 전해주세요. 읽어줄게. 순자 씨, 나는 내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우울증이 심했고 아기를 보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딸을 데려가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마이너스 박희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지? 내 진짜 엄마는 널 원하지 않았어. 버린 거야. 그럼 엄마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고소 취하해. 넌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가족도 다 잃었고 뭘 위해 싸우는 거야? 닥쳐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박희자 씨가 저를 원하지 않았든 말든 그건 당신의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해요. 그때 여자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화영 씨, 방금 대화 모두 녹음됐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편지도 압수합니다.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 돼. 그거 내 거야. 교도관이 화영을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이 복도에 울렸어요. 1시간 후 이재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서 씨, 편지 감정 결과 나왔어요. 조작입니다. 네. 필적도 다르고 종이 연대 측정했더니 최근 5년 이내 종이래요. 화영이 만든 가짜예요. 이선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희자 씨는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기를 잃고 미쳐버렸죠. 절대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해서 자살한 거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날 사랑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끝까지. 그날 밤 이선희 할머니 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보석으로 석방된 모양이었습니다. 5분만 시간 줘.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와서 사과해요? 민서야, 이제 그만하자. 고소 취하해. 싫어요. 내가 다 해결할게. 재산도 내 명의로 할게. 박씨 그룹 지분, 이 집, 전부. 어차피 법적으로 내 거잖아.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나랑 어머니를 감옥에서 꺼내줘.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해. 할머니도 아빠도 다 감옥 보내고 엄마는 뭘 얻는데? 수진아,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복수? 제발 우리 가족 지켜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생각해. 응? 둘은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산, 가족, 모든 것.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 박희자 사진을 봤습니다. 제 진짜 엄마. 저를 사랑했던 엄마. 그리고 강순옥 어머니 사진도.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 내가 지금 포기하면 두 분 모두 배신하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 민서 씨, 박진철 씨, 외삼촌이 미국에서 돌아오신대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정말요? 네. DNA 샘플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화영이 돈 줬지만 거절하셨대요. 심장이 뛰었어요. 외삼촌이 말씀하시길 내 조카를 30년 고생시킨 놈들을 용서 못한다고. 이제 DNA 증거까지 확보됩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새벽 5시 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안 거절합니다. 재판 끝까지 갑니다. 준호한테서 즉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정신 차려. 내가 뭘 포기하는지 알아? 알아요. 가짜 가족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왜? 진짜 가족은 포기할 수 없어서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두 엄마 그분들이 진짜 제 가족이에요. 당신들이 아니라. 넌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절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죠. 저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화영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모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DNA 감정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강민서와 박진철 씨 간의 DNA 대조 결과 외삼촌 마이너스 조카 관계 확률 99.98%로 확인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따라서 원고 강민서는 고 박희자의 친딸이며 박씨 가문의 정당한 상속인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재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신청합니다. 박진철 씨를 증인석에 세워주십시오. 증인석에 75세 노인이 섰습니다. 박진철, 제 외삼촌이었어요. 미국에서 살다 온 그는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증인, 1969년 11월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네. 제 여동생 희자가 아기를 낳던 날입니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자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3.2kg. 저도 신생아실에서 직접 봤어요. 금팔찌까지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서 아기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제 본 아기는 멀쩡했는데 외삼촌이 화영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30년 후 이선희 간호사님한테 진실을 들었습니다. 청소부 최순자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그게 저 여자입니다. 그가 화영을 가리켰습니다. 제 조카를 훔쳐가서 30년 동안 학대한 범죄자.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피고 박화영,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화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1969년 그날 밤 죽은 제 아기와 박희자 씨의 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세탁해 박 씨 집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가난했으니까요. 청소부로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화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민서가 며느리로 들어올 때 알았습니다. 제가 훔친 아기라는 걸. 하지만 숨겼어요. 아니, 오히려 더 학대했습니다. 진짜를 짓밟아야 제 거짓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박준호, 당신은?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어머니한테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숨겼어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진짜 상속인인 줄 알면서도. 네, 수천억 대 재산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민서야, 미안해.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방청객은 저는 피고의 손녀입니다. 제발 한마디만. 판사가 허락했어요.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할머니만 믿었어요. 할머니가 잘해줬으니까. 근데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당한 걸 생각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진아, 엄마 용서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편 들었던 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수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처음으로 딸을 진짜로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박화영, 아동유기, 신분사칭, 사기결혼, 재산횡령,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박준호, 공범 및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박 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지분은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 강민서에게 귀속됨을 선언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서 씨, 기분이 어떠세요? 30년 만의 역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희자 어머니, 강순옥 어머니,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진짜 가족으로. 그래,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외삼촌 박진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희자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잘했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간의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승리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박민서로. 2026년 가을. 유리로 된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 저는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박민서 회장. 30년 만에 되찾은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드립니다. 2시에 이사회 4시에 재단 행사 참석입니다.
알겠어요. 재단 행사에 수진이도 오죠? 네, 따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박씨 그룹 이사회는 저를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했고 회장직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평생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하지만 외삼촌 박진철과 이재훈 변호사가 도와주었고 무엇보다 딸 수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30년을 버텨냈잖아요. 수진이의 말이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경영을, 리더십을, 당당함을.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안의 강인함이 깨어났죠. 오후 4시 저는 수진이와 함께 재단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박희자 마이너스 강순옥 장학재단. 제가 설립한 재단이었어요. 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니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는 두 분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희자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고 강순옥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수진이가 무대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와 함께 이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서요. 우리 모녀는 함께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화영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사건의 주범 박화영, 복역 중 건강 악화로 교도소 병원에 입원. TV 화면에 비친 화영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TV를 껐습니다. 엄마 안 봐도 돼요. 응. 이제 상관없어. 정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화영이 무섭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할 뿐이었죠. 거짓으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준호는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 절차는 끝났습니다. 우리 사이는 완전히 정리됐죠. 엄마, 후회 안 해요? 가족을 다 잃은 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진짜 가족을 찾았어.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있잖아. 그리고 외삼촌도 계시고, 이선희 할머니, 이재훈 변호사님도.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눈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30년 전 그 금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박민서 1969.11 3. 제 진짜 이름이 새겨진 팔찌. 손목에 찼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엄마들, 보고 계시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아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 다락방에서 보던 그 달.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좁은 다락방이 아니라 넓은 회장실에서 그 달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씨 그룹 본사. 임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최고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금팔찌를 찬 손목,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강민서가 아니라 박민서. 이게 진짜 나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되찾은 세상이었죠.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신규 사업 미팅, 장학재단 운영회의.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겼던 삶.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하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민서, 박씨 그룹의 회장이자 수진이의 엄마이자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